당시에 일본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기이한 사람들인가. 다케우지의 사장, 이 사람은 폭력 조직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 있었고, 80년대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이제 상품을 계속 이제 팔 때 추심에 관련된 굉장히 세세한 매뉴얼들을 만들고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협박도 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우리가 이제 보는 만화나 드라마 중에 사채업자라 그러면 굉장히 이게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폭력 조직 혹은 범죄 집단, 어두컴컴한 이런 데서 돈만 막 세고, 일본에서 사채업의 초창기 사람들은 폭력 조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진짜 영세하게 돈을 빌려주는 동네 현금이 많은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결정적인 하나의 경기를 맞이하게 돼요. 1970년대 초반, 좋은 말로 하면 서민금융.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리스크가 큰 대출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업자들의 어떤 이미지, 그게 처음 생기기 시작하는 바로 이때예요. 이때 이제 어떤 프로모션들을 이제 하게 되냐 하면은, 예전에 일본에 놀러 가면 길거리에서 요만한 휴지 다 나눠줬거든요. 뭐 도쿄면 시부야, 신주쿠 어디 가도 역 주변에는 휴지 나눠주는 사람. 근데 이게 전부 뭐냐면 아이프르, 아콤, 뭐 다케후지, 뭐 레이크 이런 대형 대부업자들이 이제 주는 거예요. 왜 그럼 티슈를 줬냐? 당시에 우리가 이게 뽑아 쓰는 휴지 있죠. 이거는 일본에서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거는 60년대 후반대인데, 그 당시에 그 휴지는 약간 좀 비싸서 이거를 그냥 막 코 풀고 막 어디 뭐 물 쏟았다고 물 닦고 이런 게 아니라 여성들이 화장을 닦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말이 되면 성장이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셀러리맨 금융에서 더 여성 그리고 뭐 학생 확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게 되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 파열음이 봐야 원인은 하나죠. 돈을 떼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대부업이라고 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리스크를 회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업자들로서는 가장 원했던 게 뭐냐? 은행에 융자를 받는 거예요. 은행한테 융자를 받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건데, 70년대까지 대부업자들한테 은행이 융자를 안 해줘요. 왜 그러냐? 70년대까지 은행이 개인한테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이 없어요. 은행은 개인보다는 기업의 돈을 빌려줘라라는 거죠. 이거는 국가가 금융정책을 할 때의 지침이기도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채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되는 거죠. 사채업자들이 열심히 은행도 찌르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은행이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채업자들이 얘기해서 빌려준 게 아니에요. 일본의 기업이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거의 대부분 한 10배 정도 성장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당국은 은행한테 기업에만 대출해라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돈은 있는데 사실 돈을 빌려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기업 대출막을 다른 방도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사채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채업자들이 자금을 많이 가지면서 비약적으로 얘네가 덩치가 커집니다. 큰 사채업자들은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지점들을 갖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 직업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주부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문어발식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자금이 많아지고 시장은 확대하고 리스크는 훨씬 커졌으니까 돈을 회수하는데 훨씬 더 추심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험한 추심이 시작하는 거죠. 추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책자가 있어요. 내부 책자. 그걸 읽어보면은 추심할 때 밤 8시에 반드시 가라. 이 빌린 사람이 퇴근하기 전에 주부가 밥을 준비할 때, 애들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밥 기다릴 때 그때 가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공포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반경 몇 킬로 안에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라. 아버지가 이제 돈을 떼먹고 잠적을 했을 때 자식들한테 갚을 의무가 없어도 꼭 갖게 만드는 방법, 이런 매뉴얼들에 따라서 추심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악덕 사채업자의 이제 이미지가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거죠. 그런 식의 말하자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가혹한 추심을 생각해내게 되는 하나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던 거죠. 아무튼 그런 방식이 되니까 우리가 1977년, 78년도에 제1차 셀러리맨 금융 패닉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사회가 사채 때문에 피폐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이때 연 109.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엄청난 폭리를 취했었던 거죠. 돈 못 갚은 사람 중에 25%쯤이 자살을 하는 그런 사회 현상까지 벌어지게 돼요. 이 자살이 높아진 데에는 생명보험이 있어요.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단체 신용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서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죽으면 이 사람이 졌던 빚을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 이거를 사채업자들이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돈을 빌릴 때 이 사람한테 가입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말하자면 이제 아버지가 도망간다거나 엄마가 도망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죠. 근데 이때도 젠더 규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가령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돈을 못 갚고 잠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수기가 막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가 더 이상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거의 이 클리셰로 끝나요. 그건 왜 그러냐? 엄마로서 아내로서는 가게를 알뜰하고 펑크가 나지 않게 관리해야 됐었는데 내가 그 역할을 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규범성이 그런 수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남편인 경우에는 유서를 써요. 나는 남자로서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남겨진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맙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옆집의 남편이 사채 때문에 자살을 하고 생명보험을 받아서 갚았다 그러면은 이 이웃 사람들은 그 남편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책임을 다했다고. 젠더 규범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에게만 내면화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규율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패닉이 일어나니까 77년, 78년도에 변호사들과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채업자들이 취하고 있는 이 금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사회에 알리게 되고 당국에서 이제 사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83년도에 대부업 관련 규제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9.5%로 이제 상한을 잡고 있었던 대금업 이자가 정확하게 40.005%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채업자들은 109%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게 40%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위기를 대부업자들은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 바로 상장의 시도예요. 이때 사채업자들은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자기들의 스테이터스가 이제 올라간 거야. 이런 사무실에서 어둡게 장사하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상장을 하니까 점점 더 스테이터스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 실제로 대부업자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 수기를 보면은 그때 잠도 못 잤대요.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면서 90년대를 통틀어서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사채업자는 오히려 호황을 맞아요. 91년도라고 하는 시점 버블 경제가 이제 서서히 폭발을 하고 말하자면 제1금융권에서 토지나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렸던 돈들이 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불량채권화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죠. 그런 굉장히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시기이기도 했죠. 그래서 생겨나는 게 불법 대부업자들이에요. 야미킹이라고 그러죠. 어둠의 금융이란 뜻이죠. 야미킹류 이걸 이제 줄여서 야미킹이라고 하는데 불법이에요. 대부업, 아이프르, 아콤, 다케후지, 레이크 이런 대형 대부업자들하고는 달라요. 이 야미킹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배후에 약사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구레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범죄 집단들이 이제 야미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금리를 취했냐 하면은 열흘에 1알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열흘 빌리면 만 원이 이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복리가 계속되니까 연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미행을 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채업이 호황을 맞으면 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엄청난 사회적인 패닉이 와요. 자살, 가정 파괴, 폐가 망신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지나면서 또 한 번 사채업이 엄청난 사회적인 지탄 대상이 돼요. 매스미디어에서는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기이한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특집으로 꾸며가지고 뭐 잡지, TV 이런 거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娘がいるからさらうぞっていう風に脅かされてると。分かってる人間ってちょっと目処が立ってないのも分かってますし 야쿠자가 납치했던 채무자와 함께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 そういう権利ないよね。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다케우지라고 하는 유명한 사채업 회사가 있는데 TV 광고가 진짜 엽기적이에요. 상화 그건 뭐 귀여운 거고 여성들이 정말 민망한 옷을 입고 단체로 춤을 춰요. 너무 엽기적이라서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와 미쳤다 이게 공중파에서. 당시에 일본 사회가 어떤 사회였나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광고예요. 다케우지의 사장, 이 사람은 완전 야쿠자는 아닌데 폭력 조직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 있었고 80년대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이제 상품을 계속 이제 팔 때 추심에 관련된 굉장히 세세한 매뉴얼들을 만들고 굉장히 혹독한 추심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엄청난 접대를 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해서 다케우지의 사원들은 술 마실 때 쓰러지고 그러면은 강등.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케우지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이상한 회사였냐라는 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사채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더 인하해야 된다. 국회 특별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40%까지 내려갔던 금리는 2000년대 초반에 29%까지 내려갔어요. 사채업자들이 로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2006년도에 이 29%라고 하는 상한선이 없어지고 이자 제한법 20%로 이제 맞추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도하게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에 대해서는 되돌려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채업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이걸 못 견디고 업계 5위 안에 들었던 회사들이 전부 은행권에 통합이 돼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광고했었잖아요. 일본계 사나모니. 근데 지금 안 보이죠.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망해버렸어. 한국까지 진출했던 걸 전부 이제 축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 크게 사업을 벌렸던 데는 아이프라고 하는 그 회사 말고는 이제 없어졌어요. 야미킹도 사회 문제가 이제 지금 덜 되는 이런 상황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2006년도에 개정 대금업법을 만들 때 당연히 사채업자들은 로비를 하겠죠. 그때 이제 등장한 논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자를 낮춰서 신용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야미킹으로 갈 거다. 더 사회 문제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 29%로 맞춰져 있는 출자법상의 이자 한도를 낮추면 안 된다라는 이제 논거를 펴요. 근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도 우려를 한 바였고 은행에서 빌리기 힘들어서 제2금융권으로 가고 제2금융권에서 빌리기 힘들 게임에 사채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거는 실제로 개연성이 있는 논리이긴 했죠. 근데 실제로 어떤 학자나 어떤 저널리스트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옛날에 사채업자들이 있고 이럴 때 할 때는 야미킹을 합법적인 사채업자들이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합법적인 사채업자 없어지고 대부업자들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미킹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견해도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 돈의 흐름, 빚을 진다는 관계, 사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쭉 역사를 통틀어서 말씀드렸듯이 사채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좀 들여다보면은 일본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떤 식의 규범을 갖고 있었나,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나, 일상생활에 어떤 패턴을 갖고 있었나라는 걸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되게 웃기잖아요. 부하 직원들한테 술을 사주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 남편한테 몰래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할부를 짠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를 들여다보면은 일본 사회의 특이한 문화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고가 아니라 나쁜 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채 생태계가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사람들을 몰고 가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방식의 사채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이 사채 생태계를 만들어낼 때까지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변동, 그리고 그 구조적 변동을 이끌어왔던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관습, 금융의 어떤 제도, 사람들이 빚을 지고 빚을 갚고 또 그 빚을 통해서 장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사회의 어떤 단계의 패턴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채업의 흥망성쇠를 보다 보면은 일본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의 사회적인 패턴들을 계속해서 조율해 왔느냐,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